그래서 그때 2019년 9월 17일 날에 그때 그 단기 레포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제 거의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한 사람이 있죠. 예, 예. 그 졸탄 포자라고 이름이 좀 독특하죠. 졸탄 포자를. 예,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이름은 특이한데 실력은 더 특이해가지고 뭐 거의 뭐 그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오라클, 오라클이 뭔지 아시죠? 이제 그왜 매트릭스에도 보면 오라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의 메시지를 이제 뭐 알려주는 여하튼 뭐 그냥 우리로 설명하면 이제 작도 타는 뭐 무당 뭐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그 예언자 같은 사람인 거죠. 예,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레포 시장의 예언자. 그러니까 이게 레포 오라클이라는 그 별명까지 얻었는데 어떻게 했길래 뭐 그런 찬사까지 받느냐 하다 못해 워렌 버핏도 뭐 현인 얘기는 들어도 뭐 주식 오라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찬사를 받았던 게 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좀 있다가 진짜 그렇게 말대로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까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아까 그 일이 그냥 지금 이제 연준이 이제 긴축을 하고 막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 그 은행들이 실제로 안전함을 느끼는 지준하고 연준이 생각하는 지준의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당연히 단기 시장에서 쇼티지를 발생시켜서 결국은 그때 처음으로 실시했던 양적 긴축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 몇 개월 후에는 심지어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닌데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했던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그 우리끼리 하는 말을 실제 연준에서 하면서 금리를 낮췄던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뭘 했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양적 완화 아닌 양적 완화, 논 QE라고 해가지고 돈을 찍긴 찍는데 양적 완화 아니라는 그좀그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뭐 그런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또 문제가 생겨서 2011년 7월부터 스탠딩 레포라고 해가지고 레포 시장에도 연준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아예 초소를 세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게 양적 긴축이 미국의 양적 완화가 2008년 그때부터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적 긴축도 사실상 처음이었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 두 번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양적 긴축의 첫 번째 시도가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다 뒤로 몰린 거잖아요. 금리도 인하하고 양적 완화도 다시 하고 그리고 레포 시장까지 원래 레포 시장까지는 이제 연준이 손을 안 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레포 시장 가가지고 아예 항시적으로 했죠. 스탠딩 레포까지 만드는 뭐 이런 것까지 했으면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 근데 이번은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그때 실패 교훈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이번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요. 근데 그 졸탄 포자가 얼마 전에 또 한 번 또 2019년에 한번 작도를 탔다가 또 3월 달에 또 작도를 탑니다. 그게 이제 기억이 나실 건데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니켈 시장 니켈이라고 딱 말하진 않았는데 이제 뭐 이제 지금 선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선물에는 요즘에 이제 요즘처럼 이제 선물 시장 얘기 많이 듣기는 그런 데는 드물 겁니다. 왜? 워낙 많이 오르니까. 뭐 원유 선물은 기본이고요. 이제 각종 원자재들이 이게 연초 대비로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들이 다 원자재다 보니까 그래서 다 지금 이제 뭐 밀부터 시작해서 뭐 구리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선물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투자니까 그냥 뭐가 오를 것 같으면 사고 오를 것 같으면 팔고 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선물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선물이 있으면 이제 실제는 트레이딩 그러니까 뭐 투기적 포지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이 오를 것 같으면 그냥 그 원유 선물을 사는 거지 진짜 기름을 중동에 받으러 가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해 투기적 포지션이지. 그 원유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거 제외하고 실질적인 시장에서 그건 상품이잖아요. 원자재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광산을 하나 한다라고 치죠. 뭐 니켈 얘기가 나오니까 니켈 광산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광산에서 1년에 우리가 설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이제 일단 들어가는 비용은 대충 나올 거 아니야.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뭐 블라블라블라 뭐 비용들이 얼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이거를 만들어서 팔려면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할 때는 가격을 알 수 없잖아요. 가격을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우리 그 선물 시장에서
선물에서 거래되는 실제 현물을 생산자들은 미리 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뭐 배추 농사를 짓는다 치죠. 그럼 가을에 수확을 한다. 근데 이제 뭐 봄에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을에 한 포기에 3천 원은 돼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3천 원에 미리 매도를 쳐놓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뭐 배추값이 이제 배추가 이제 너무 생산이 잘 돼가지고 뭐 포기당 1,500원까지 막 떨어지고 하면 이제 그나마 이제 세이버가 잘 되고 뭐 그런 거죠. 미리 팔아놓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는 주로 매도를 합니다. 주로 매도를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어느 시점에 미리 팔아놨기 때문에 얼마의 돈이 들어올지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되지. 그죠? 그래서 현물 생산자들은 이제 만들면서 미리 팔아놓습니다. 선물을 매도해놔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거고 늘 그래왔어요.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라고 선물 시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 시장 배우면 맨날 농사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막 급등이 나와요. 그게 예전에는 뭐 특정 차라리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오르는 것들은 뭐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거기는 생산자나 뭐 채굴자나 뭐 거의 마인드가 비슷하잖아. 그냥 거의 사실상 다 투기적 포지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니켈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산업에 많이 쓰이니까 많이 일단 팔아놨단 말이에요. 매도를 예를 들어 한 20달러에 쳐놨어. 근데 별일 없이 잘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제는 이제 그 뭐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별의별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서 여기 투기적 포지션들이 막 쏠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사겠다는 사람이 쏠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20달러에다가 매도를 쳤는데 가격이 50달러, 60달러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60에 팔 거를 20에 파는구나. 그 수준이 아니지. 예. 우리가 선물 투자할 때 선물이 왜 위험하다고 합니까? 물론 레버리지도 있지만 주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주에 만 원을 샀는데 그게 뭐 막말로 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만 원이 되면 그 기간 동안 마음고생만 겁나게 심한 거지 팔 때는 뭐 똑같이 이제 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청산하는 게 내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매도가 있을 때 청산하는 거잖아 주식은. 근데 선물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선물은 그날 청산합니다. 그래서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숏을 쳤든 롱을 했든 간에 시장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 버리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식에서는 평가손이잖아. 평가손. 이익도 평가 이익이고. 근데 선물은 그날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면 증거금을 까먹고 증거금이 부족하면 돈을 넣으라고 전화가 오죠. 그게 마진콜 아니야. 그래서 그걸 못 넣으면 어떻게 돼? 강제 청산돼서 쪽박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이 위험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20에 팔아놨던 그 채굴자들이 니켈 채굴자들은 이렇게 되면 가격이 치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증거금 넣어가 메워놔야지.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도 하고 그게 또 두려우니까 미리 또 사가지고 상세를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공매도 하다가 실패하면 그 공매도 다시 이제 한다고 쇼 커버링이니 쇼 스키지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생길 수 있다. 왜? 선물 시장에서 현물 생산자들이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위험을 해지해 왔는데 그 전통적인 행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3월 4일 날에 리포트를 썼는데요. 3월 8일 날에 니켈 시장이 폭발하면서 이 사람 졸탄 포자르가 얘기한 그대로 니켈 시장이 사단이 났고 심지어 니켈 시장은 LME 그러니까 그 LME는 런던이죠. 거기에서 일주일 넘었죠 아마. 아예 그냥 치솟으니까 아예 거리를 중단시켜요. 중단시키는데 이게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라는 게 매도를 쳐놓는 게 안전해요. 왜? 거의 안 움직여요. 거의 안 움직여. 2011년 막 이럴 때 인플레 할 때 잠깐 좀 올랐다가 대부분 박스권이죠.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팔아놓는 게 나아. 그게 이제 현금으로나 픽스도 하고 뭐 이게 되는데 갑자기 이게 폭발했고 정확하게 한번 더 보시면 여기가 3월 8일입니다. 표정 몰라. 그러니까 이때 근데 니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이고요. 중국이고 LME가 런던 거래소지만 중국이 인수를 했습니다. 거래소도 기업이니까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중국 놈들이 이제 양아치 짓을 한 거지. 자기들이 이제 피해 보게 생겼으니까 거래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릴 때까지 한 일주일 동안 거래를 중단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선물이라고 하면 이제 LM이 있고 그 LM이 있고 가장 큰 게 뭔가 CM이죠. CM이가 있고 뭐 아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뢰도가 뚝 떨어졌죠. 왜? 중국 애들이 인수했기 때문에 그게 중국 탄 거지 뭐. 이러려고 이제 산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또 그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장인데 그걸 취소시킨다는 것도 좀 골치 아프구나. 중국이 많이 틀리다. 어쨌든 근데 좋다 보자로는 이제 꼭 이게 뭐 중국이 인수해서 이런 걸 떠나서 그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대응할 때의 문제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는 원자재나 이런 것들에서 이 스키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물 생산자들의 선물 매도로 인한 해지가 그 과거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4일 만에 그런 일이 보란 듯이 벌어졌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작두를 타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뭐 이게 이렇게 이제 한껏 이제 몸값이 높아진 상황이고. 근데 이번에 또 이 조다 보자라가 또 한 번 더 그 크레딧 스위스에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예언 아닌 예언을 해가지고 요걸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4월 29일 날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활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뭐 금리를 이제 빅스텝 혹은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인 2023년 여름쯤 되면 이제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다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졸탄 보자르가 이번에도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일단 화끈한 얘기죠. 아니 지금부터 금리 올려가지고 지금 분위기 보면 연말까지 한 뭐 200bp 더 올릴 것 같이 200bp 향이 지금 한 200 올해 연말에 연준 기준금리 예상치는 250에서 뭐 한 300 사이쯤 그러니까 기준이 2.75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고 바로 반년 안에 이제 경기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서 양적 완화니까 경기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일단 지금까지 자 작두를 탔다고 해서 뭐 무조건 되는 거 아니니까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리포트를 이제 쭉 한번 이게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 그 지금도 지금이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가 2021년 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은 다 알고 계시듯이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한 이제 그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서 생선이 이제 차질이 커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 수출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들의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실제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쭉 내려왔던 그래서 먼저 내려왔죠 미국보다. 예, 그랬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그 자동차 반도체. 뭐 지금도 사실 별로 오늘 이제 그 현대차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도 사실 요즘 자동차 섹터가 조금 좋아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 반도체 그 수급이 그 쉽지 않구나라는 걸 하면서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작년 7월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가 뭐 되니 안 되니 했는데 그 델타 변이 지나간 지가 언젠데 지금 뭐저 5월 달이 되니 거의 1년을 잊으러오고 있습니다. 그 참 쉽지 않은 거지, 쉽지 않은 거지. 그 반도체를 한
그냥 세계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 문 닫으니까 답이 없구나. 예.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솔탄포차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게 자동차 반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자동차 반도체가 아니면 뭐가 뭐 그런 게 어떤 게 생길까요? 라고 봤더니 그냥 자동차 반도체가 아니라 그냥 반도체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많이 쓰는 내구재 중에 가장 비싼 거는 집 빼고 가장 비싼 거는 차겠죠. 뭐 굳이 카포아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는 이제 차밖에 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반도체 하나 때문에 뭐가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반도체 뭐 D램이라든가 아니면 CPU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뭐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요즘 막말로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어.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우려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자동차 반도체야 워낙 돈이 안 돼가지고 한 세 개 회사가 거의 90%를 독점 아닌 독점을 하는 상태에서 중단이 됐으니까 그런 거지 뭐 반도체가 꼭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포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제 우리 왜 이게 소부장해서 한때 좋았 뭐 이렇게 했던 게 일본이 이제 화이트 리스트니 블랙 리스트니 뭐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소재를 뭐 수출하지 않겠다 뭐 그래서 뭐 해서 우리가 국산화를 시키고 뭐 그래서 뭐 일본한테 흔들리지 않겠다는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 핵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네온가스 그 네온이라는 게 들어가거든. 이게 반도체가 이제 웨이퍼 이게 동그란 거에다가 이제 sik각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리소그라피라는 작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청사진처럼 구워가지고 긁어내는 거잖아.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게 이제 네온가스래요. 우리 네온선 할 때 그 네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그 네온이 어디서 나냐라고 했더니 이게 참 그 우크라이나 남부에 아조우라는 이제 아조우 제철이 있고 그 동네에 이제 그런 제철소가 많은가 봐요. 이게 또 제철소에서 이게 좀 이렇게 생산이 되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거기서 거의 뭐 한 50%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만드는 거. 우크라이나 남부. 또 하필 남부예요. 어, 그, 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뭐 5월 9일 날에 뭐 승전을 할 거다, 이제 종전을 선언할 거다, 아니면 뭐 오히려 이제 전면전을 선언할 거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긴 한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돼요? 키이우를 어떻게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돈바스 지역하고 여기 아래쪽, 그래서 이제 요 그 크림 반도하고 돈바스 그 루안스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었던 마리오폴 뭐 이런 데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의 생각은 지금 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한다는 건 이제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키우에서 좀 빠졌겠죠. 근데 이제 여기도 근데 사실 이쪽은 루안스크나 돈바스 도네츠크 같은 경우는 원래 러시아의 영향이 컸는데 굳이 그걸 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켰나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뭔가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부를 연결해서 그래서 심지어 뭐 몰도바까지 연결해서 남부를 이제 다 이제 점령을 해서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잘 살면 안 되잖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 살려면 잘 살기가 힘들려면 내릴고가 돼야 돼요. 이게 물류는 항구잖아.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다 점령을 해버리면 이게 여기는 뭐 몽고처럼 돼버리는 거죠. 물론 뭐 철도로 해도 되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그 무역은 다 해상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명도 그 대양으로 나가는 강에 있는 도시들이 생기고 다 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 배로 실어 나르는 거랑 열차에 실어서 트럭에 실어서 보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몽고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몽고라고 하니까 이제 몽고 분들한테 죄송한데 어쨌든 내륙 국가로 바꿔버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흑해나 이런 데 장악력을 좀 높여가는 이런 것들을 해서 요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중간에 끝이 나면 몰도바까지 어떻게 다 먹으면 완전히 단도리가 될 것 같고 안 돼도 여기까지는 이제 오데사 뭐 이런 지역까지 해서 뭐 휴전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뭐 얻은 게 그래도 좀 있게 되는 거지.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거는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데 심지어 이제 돈바스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전열을 제대로 해가지고 싸울 줄 알았더니 러시아가 돈바스에서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게 그냥 전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원래대로 들어오면 일단 러시아가 여기를 이제 남부를 동부와 남부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하필 이 근처에 있다라는 아조우스틸이 요 남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네온가스의 생산 기지를 러시아가 꿀꺽 하시면 어, 뭐 우리한테 뭐 이렇게 곱게 줄 것 같진 않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TSMC나 삼성전자나 이게 거기 이거는 특정 반도체들은 뭐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는 다 웨이퍼에서 다 이제 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게 모든 좀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푸틴이 진짜 그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 아조를 다 진짜 정말 어떻게든 무리수를 써서라도 점령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온가스 생산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특징이 공급 대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네온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온이라는 게 이제 공기 중에도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이제 그 네온을 좀 모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 밖에 나가서 그냥 다 환풍기를 켤 수 없으니까 보통 아까도 이제 아조 스틸이라고 해서 다그 제철소에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제철소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더니 이게 철을 이제 만들 때 그냥 일반적인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철을 만들면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잖아요. 질소. 근데 질소가 있으면 그, 그 나오는 생산되는 철의 질이 되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아예 산소밖에 없는 상황을 해서 이제 철을 녹여가지고 좀 뽑아내는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작업을 제철소에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기에서 이제 질소를 분리하고 뭐 해서 퓨어한 산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철강 작업을 쓰는데 그 공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공기를 이제 무슨 질소별로 뭘로 하는 과정에서 네온도 좀 집어 올릴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나누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좀 네온이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뭐 별로 안 나오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항제철 이제 포스코가 이제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제철소잖아요. 그럼 제철소에서 만들면 우리가 네온가스를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실제 포스코가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드는 기술도 있고 제철소에 있어가지고 하는데 1년에 포스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22,000 큐백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큐백미터는 뭐지? 뭐 22,000이 많은 건가?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좀 실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조우 스틸 옆에 작은 소형 제철소 한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 달 만드는 게 이 정도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잘 안 되면 포항제철에서 겁나 돌려봐야 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네온이라는 게 땅 파서 막 이게 어디 막 꽂았는데 네온이 막 솟아오고 이런 게 잘 아니기 때문에 특정 그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그 지정학 상황이 돼야 되는 거라서 다른데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고 또 재고가 전 세계에 6개월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지금까지 보조금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구재 소비가 많이 커졌고 빅테크가 된 것도 이제 뭐 태블릿, 뭐 스마트폰, TV 뭐 이런 것들 이제 반도체 들어갈 들이 정말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물론 요즘 물가가 올라가 조금 꺾이고 있다고 하지만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공급은 이제 위태로워졌다. 그러면 물가는 계속 높으니까 연준은 금리를 계속 높여야 돼요. 그런데 네온가스의 문제로 생산이 다 중단돼 버리면 이건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도 물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지 뭐. 그죠? 어, 일단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공급 공급은 안 돼서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기업의 생산이 멈추니까 기업들에서 실업자들이 막 나올 것이고 뭐 여하튼 뭐 이제 망하는 그림인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아조우 지역을 러시아가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내연가스 생산이 끊기고 재고가 떨어지고 하면 빠르면 내년 여름쯤에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에서 부양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제일 소름했던 건 이제 이 네온 이야기입니다. 참 그 우리 그 세계가 참 필요한 게 많구나. 참, 뭐 언제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트럭이 가니 뭐니 못하더니 이제 요즘은 뭐 하나 없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정말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제일 웃겼던 게 그 요즘 이제 물가가 이제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더 문제가 됐는데 CPI 항목에 미사일이 없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렇죠. 지금 CPI에 미사일이 들어갔으면 CPI가 한 10% 찍었겠네. 지금 또 미국이 또 장난 아니게 열심히 정말 주고 있잖아요.